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YG스톤에서 WSB 1C를 맡고 있는 정상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일찍 와서 이전 IoT로 관련된 좀 내용을 좀 보니까 테스트다 보니까 유사한 앞에 했던 게 테스트 정의 부분이 좀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환경에서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접근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일단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IoT에 관련된 효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IoT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한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테스트 전략 한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 예, 1999년 P&G 케빈 에시트라는 사람이 RFID 관련된 기술 및 센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도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죠. 그리고 관련된 기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실제적으로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 사물이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로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해피포크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포크에 센서, 진동 센서와 이 무선 인터넷을 달므로써 그 음식을 먹는 속도, 패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물 인터넷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선전 많이 하죠. 경동 나비엔 뭐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보일러를 든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보일러의 자체에 인터넷을 달므로 사물 인터넷을 달므로써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집에 없더라도 외부에서 퇴근 중에 너무 춥다. 집에 보일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일러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나이키에서 선전 많이 하는 제품이죠. 신발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달았습니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적, 얼마큼 움직였다, 어디 GPS에 연결돼가지고 지도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총 얼마만큼 운동을 뛰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돼가지고 페이스북이나 관련된 연결돼서 나랑 친구를 맺고 있는 친구들도 사이에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카카오톡에서 게임할 때 보면 나랑 내 친구의 점수들이 올라서 순위가 막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신발에다가 센스를 부착해가지고 이런 관련된 어플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물 인터넷이 지금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고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물 인터넷 성장의 원동력을 크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센싱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센서를 사용하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로 받아들였을 때 있다 없다라고만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온도, 습도, 열, 뭐 가스, 조도 이런 단순한 그 항목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센서 내에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센서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 관련된 센서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통신 모듈 기기 탑재나 획기적인 확장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기술 관련된 표준들, 그다음 대역폭 확대, 그다음 대용량 데이터 통신 비용 하락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뭐 가격이라든지 연결 속도, 호환성, 연결 복잡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지금 홈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스마트 유통,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최근에 우리가 한중 FTA가 그 체결이 됐죠. 그래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뉴스에 보면 농업에 관련된 생산성 관련, 아니, 농업에 관련된 그 중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농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자동술 쪽으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우리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요즘에 저도 하나를 구매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다양한 가격대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들이 너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사물 인터넷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물관의 정보를 최적으로 저장하거나 처리 및 검색하도록 이런 것들을 웨어러블 발달함으로써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애플에서 애플 웨어러블이라는 하나 개발해가지고 출시한다고 예정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체, 심박수와 생체 리듬 같은 것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보험회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죠. 아닌가요? 그처럼 미국 애플에서도 보험회사와 연결해가지고 애플의 웨어러블을 착용하면 그 사람의 심박수와 이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웨어러블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사물 인터넷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때 이유 중 하나는 또 다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배터리의 소형화, 용량의 비약적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아까 그 나이키의 센서 같은 거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뭐 일주일 정도 실을 수 있다라고 해야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뭐 1시간 혹은 뭐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신발을 신고 운동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충전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배터리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사물 인터넷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더 있을까? 그 시장 규모들을 잠깐 보시면 사물 인터넷 기기술을 보면 2019년도에 수점 들어갑니다. 9억 대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0억 대 이상 넘어서 한 30배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5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매년 7.9%의 성장함으로써 2020년에는 한 8조 9천억 달러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규모를 보면 2012년에 5,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2015년에 1조 3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연평균 21.1% 정도로 비약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왜 테스트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뒤에 그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라고 하면 IT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시스템을 작동 시 평가하는 작업이다 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동작을 확인하고 결함을 많이 찾는 것, 많이 발견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적으로 얘기를 얘기하자면 기술적인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만족도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최초의 제품 기획 유도와 부합되는지 여부와 실제로 해당 제품의 품질 상태로 기준으로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테스트에 대한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럼 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목적 얘기하면 결함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결함을 많이 발견할수록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된다. 라는 것은 1차원적인 그 하는 이유가 될 거고요. 저희가 바라본 2차원지 확대된 이유 보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듦으로써 이 소프트웨어를 사는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살고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증가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이익 증가 및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뭐 단위나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대상을 도출하고 이 도출된 대상에서 산출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함으로써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합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테스트 단계를 얘기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일 중요하게 테스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러한 테스트 요구사항들을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들을 통해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요. 도출된 요구사항을 우리가 말하는 설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경험 기반 이런 설계기법들을 도입해서 테스트를 설계하고 이런 설계된 내용들을 명세하는 테스트 케이스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죠.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대체적으로 여러 기업 혹은 필드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한다, 뭐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한다, 뭐 신기술을 가지고 온다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제가 필드에서 한 10년 이상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마음 아프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이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테스트 요구사항 도출을 잘해야 합니다. 테스트할 대상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테스트 기법을 여기가 테스트 설계하는데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테스트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테스트 요구사항은 테스트 대상인 소프트웨어 행동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스트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서 명시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테스트 요구사항은 반드시 테스트가 가능한 것이어야지만 테스트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 요구사항들은 어떻게 도출하느냐 뭐 유즈 케이스나 비즈니스 기능,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 도출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러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스들인데요. 일단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조직에서 이 유즈 케이스를 활용해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많이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명세, 그 다음에 그런 명세들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가지고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인터뷰, 요구사항들도 바탕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 관행 및 규격, 그다음 테스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테스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요구사항 도출 방법이 유즈 케이스라는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유즈 케이스는 우리가 쇼핑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혹시 본인의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실 조직이 있으세요? 현재?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도 테스터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명시를 명확하지 않을 때 유즈 케이스 다이어를 그려가지고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기도 하는데요.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자, 액터라고 하면 액터가 누구냐 이걸 판별해서 그리고 이 액터들이 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그와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 화살표로 표현하면서 종속관계, 확장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런 하나하나 관련된 부분 유즈 케이스들은 유즈 케이스 정의서나 명세서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트 케이스 도출 기법 중에 블랙박스 기법 중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 테스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 도출하는 방법들이 하나에 포함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기능 명세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요구사항 명세서, 기능 명세서들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뭐 시나리오 모드가 됐든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뭐 기존 버전이 됐든 간에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바탕으로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능적 테스트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면 이거를 수행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로 반대로 역으로 제품에 따라서 설계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그 역공학을 통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태스크로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사용자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기능들을 유지 케이스로 도출하고, 도출된 유지 케이스에 따라서 유저에 의해서 행해지는 수행되는 트랜지션들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다음 두 번째로 진행하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관련된 내용들, 그 타입들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탕으로 역으로 그 기능에 관련된 요구사항들, 테스트 요구사항들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능, 계층 구조로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들을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눌러보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항목들에 대한 기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분류 트리가 됐든 아니면 계층 구조가 됐든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기능적 테스트 요구사항들을 식별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들을 도출하는 방식도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설계를 하기 전에 테스트 요구사항을 도출했다면 이런 것들에 따라 테스트 설계 기법을 도입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명세화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이라는 것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테스트 대상이 어느 수준까지 테스트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테스트 설계 기법입니다. 우리가 테스트 설계기법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일 수 있고 QA, 품질, 테스터 담당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테스트해야 되고 얼마만큼 테스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테스트했으면 결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계기법을 도입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했을 때만 저희가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설계 기법을 도입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설계 기법들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명세 기반,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블랙박스 기법이고요. 구조 기반, 경험 기반 기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명세 기반 구조 기법은 저희들 기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경험 기반 기법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적극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기법에서는 크게 저희가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QA 부서나 테스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설계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그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조 기반 기법을 통해서 화이트 박스로 테스트를 많이 하시고요. 테스트 조직에 넘어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세 기반, 블랙박스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들을 도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명세 기반 기법이 무엇이냐, 블랙박스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시면 테스트 대상의 내부 구조를 참조하지 않고 테스트 베이시스 문서, 저희가 말하는 문서들만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들이 명세 기반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그 교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관련된 이론을 얘기할 때 6개 정도를 크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드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나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결정 탭을, 페어와이즈 테스팅 관련된 4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두고 있고요. 상태적으로 테스트 기법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태적인 테스팅이나 유즈케이스 테스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전이는 상태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만 그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베이드 시스템을 사용하시거나 개발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상태전의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조직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바뀌는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전의 테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즈케이스 테스팅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는 조직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즈케이스라는 것이 당연히 조직에서 설계 단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테스터들이 유즈케이스 그리지 않지만 개발자에서 유즈케이스 그리지 않지만 테스터들이 반대로 시스템 관련된 동작들을 확인하고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테스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금 4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동분할 기법인데요.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의 경우 입력값, 출력값 또는 다른 것들 클래스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동동분할 기법에서 각 클래스를 포함하는 작은 단위 테스트 설계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입력값이 1서부터 1000까지 하나 모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서부터 1000까지 입력값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걸 몇 개를 테스트해야지 테스트에 결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1서부터 1000까지라면 완벽한 테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1부터 1000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테스트 조직이 됐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간에 테스트를 할 때 주어진 일정이 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풀려 나가보면 분석 설계, 구현, 나머지 테스트 단계 올 때 뭐 4, 4, 3, 뭐 4개월, 3개월씩 일정이 있다면 항상 일정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3개월짜리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3개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달 혹은 2.5개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일정이 되게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테스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할 때 완벽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서부터 1000까지 모든 데이터 다 입력한다.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 동동분할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예를 들면 1달러서부터 3500달러 사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할 때 세금을 25%만 납부하겠다라고 하면 1달러가 데이터 1달러가 됐든 1000달러가 됐든 10,000달러가 됐든 20,000달러가 됐든 간에 어떤 로직에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처리하는 값은 25%를 곱하기로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 1서부터 3050 사이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처리하는 데이터의 결과 로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값이 중간값 하나만 도출해서 사용하는 게 동동분할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1달러에 3500, 그 다음에 30에서 60,000달러 정도, 60,000에서 그 이상 그러면 크게 3가지 클래스로 저희가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클래스보다 분류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값 하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테스트하는 데는 대표값 하나만 테스트하더라도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에서부터 1000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1에서부터 1000까지 다 테스트할 필요가 없고 동동분할 기법을 이용하면 하나만 테스트하면 되는 겁니다. 즉 500이란 값만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동분할 클래스에서만 테스트하다 보니까 결함들이 좀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느냐? 그 결함들 발생하는 원인들 찾아봤더니 그를 통해서 경계값 분석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경계값 분석은 동동분할 기법에서 확장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1서부터 1000 사이에서 500을 입력하면 됐지만 1, 이 사이에 바운더리 이 경계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더라. 이런 경험에 의해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경계값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1서부터 1000까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경계값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1이라는 경계값이 있죠. 1과 0이 될 수 있고 1000과 1001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계값 분석은 그 아까 말한 동동분할 클래스 사이에서 영역에 있는 경계값에 대한 데이터들을 테스트하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등 분할과 경계값 기법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등 분할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경계값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서부터 1000까지의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테스트 데이터 도출할 때는 0과 1, 500, 1000과 1001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혹은 더한다면 8개 정도만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서 테스트하면 그 영역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결정 테이블 테스팅 기법입니다. 이 결정 테이블 관련된 부분들은 시스템의 동작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정 테이블은 입력값들이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력값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을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정 테이블을 좀 많이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작성해서 구형이나 명세에 잠재된 오류를 찾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기법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샘플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쇼핑몰에서 우리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있죠. 쇼핑몰에 보시면 결제와 관련된 수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합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결정 테이블을 많이 씁니다. 쇼핑몰에서 보면 카드로 결제가 있고 현금 결제가 있고 카드 플러스 포인트가 있고 또 결제선이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이 결제선을 하나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조건마다 OX, OX로 판단하셔가지고 이 수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 테이블로 논리적인 조건들의 오류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테스트하면 전체적인 조건들을 테스트할 수 있다 라고 뽑아내는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게 결정 테스트 기법입니다. 근데 좀 더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이 자체만으로도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맹점에 되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꼭 무조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테스트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정 테이블 자체만으로도 굳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고도 이 조합만으로도 테스트 케이스화 시켜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독성. 그러니까 누구나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읽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사용성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A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쫙 만들었어요. 근데 B라는 시스템을 딱 개발했을 때 기능상의 용상이 바뀌어지면 A 때 만들었던 테스트 케이스 관련된 건 재사용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독성, 이해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요. 이 가독성이라는 게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제3자한테 테스트 케이스를 주고 너 테스트할 수 있지? 라고 넘겨줬을 때도 이 테스트 케이스만 바라보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현업에서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데 그 딜레마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에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터들이 테스트하는 작업이 얼마만큼 다르고 테스트 케이스를 몇만 개 노출했냐, 몇 개 노출했냐 이걸로 판단하는 조직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테스트 케이스 작업을 좀 줄이고 포괄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더 훨씬 낫지 테스트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뽑는 시간보다 그게 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테이블 기법으로 이 테이블만 만들어도 이 테이블 자체가 테스트 케이스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페어와이즈 테스트입니다. 뭐 어서널 어레이, 페어와이즈 기법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결함 대부분은 두 개의 요소의 상호작용을 기인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페어와이즈 되는 조합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쓴다. 라고 해서 페어와이즈 테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것이요. 페어와이즈 조합은 각각 값들이 다른 파라마트 값과 최소한 한 번씩은 조합을 이룬다는 의미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휴대폰에서 MP3 기능이 사용했는데 동작 모드와 설정, 이퀄라이저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에 따라 파라마트 값들이 순차 반복, 홀드, 착신, 오프 라이브라는 파라마트 값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마트 값 두 개를 높이면 실제적으로 이 테스트를 풀로 하려면 8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조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페어와이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작 모드, 설정 모드, 이퀄라이저 모드 중에 착신이라는 모드에서 결함이 있다라고 가정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착신 모드에서. 그러면 8가지의 모든 조합을 했을 때 이 착신이라고 들어간 4가지 모드에서는 다 결함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의 기능에 결함이 감춰져 있다면 어떠한 조합을 만들더라도 다 결함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을 최소한 하나씩만 도미하게끔 만들자 라는 게 페어와이즈입니다. 지금은 제가 8개라고 함께 만들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파라마트 값들이 10개라고 하면 2개만 있더라도 100개가 되죠. 10개만 해도 이게 1000개가 됩니다. 이 1000개를 조합을 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 조합을 다 테스트할 것이냐 아주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올페어와이즈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드는데, 도구를 통해서 1000개의 조합을 만들었다. 이 1000개의 조합을 다 테스트할 것이냐, 여기서 관건인 거죠. 조합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1000개의 조합을 테스트할 것이냐, 요 테스트 다 해야 될 것을 말 것이냐 부분들은 테스터들과 기획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리스크가 높지 않은 기능들,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씩 빼게 되면 1000개에서 또 500개, 400개, 300개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페어와이즈 조합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조합에서 올페어 돌려가지고 절반으로 줄이고요. 이것도 많다라고 판단하면 조합들 중에 파라마트 값들 중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 혹은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 기능들을 하나씩 빼게 되면 좀 더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스트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렸으면 지금 IoT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한계라는 제목으로 써놨는데 앞에 도표를 보시면 결함 발견, 수정에 드는 상대적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단계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달러고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5달러, 그 다음에 구현 단계에서는 20달러, 테스트 단계에서는 50달러, 유지보호 단계는 100달러의 결함을 수정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테스트 대상이 된 걸 갖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테스트하는 이 방식에서는 테스트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결함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증가하나요? 품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리적으로 봤을 때 품질 비용이 증가한다? 좋은 현상일까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만난 고객사가 있는데 이 고객사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제품을 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장비 머신이거든요. 이 장비 하나당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소요될 정도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전체 매출액이 한 300억, 4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출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출장비가 50억입니다. 왜 50억을 지출하냐 따져봤더니 제품의 결함이 판매하고 나서 유지보수 단계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인도네시아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 똑같은 기기니까 단지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치죠. 근데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걸 100대 팔았다라고 하면 100대 판 곳에 모두 엔지니어 출장을 가가지고 다 패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300억, 400억 높아 나오더라도 유지보수 단계에서 출장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하면서 고민할 때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이 내용인 거죠. 테스트를 아무리 잘하고 유지보수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그때 발견되는 결함들은 발견될수록 기업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목적이 결함을 많이 발견하는 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과거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즘에 테스팅의 트렌드는 결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결함을 예방하는 데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결함을 앞에 단계로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구사항 단계나 디자인 단계, 코드 단계에서 리뷰나 이런 것들 활동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까지 활동한 이 테스트 방식대로 계속 한다면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부터 테스트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보면 전체 문제점 중 약 95%가 소프트웨어 문제죠. 그리고 전체 인원의 70%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이 유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 보면 기존 시스템을 그 중에 한 30% 정도만 일부만 개선을 해가지고 다른 데 납품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개발자나 기획자나 관련된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그동안 잘 됐던 시스템의 30%만 수정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부분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초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투입되는 테스트 인력이 만약 100명이다 라고 하면 30%밖에 안 되니까 30명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 테스트 엔지니어 투입을 한 30% 정도만 예측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렇게 속을 딱 보니까 30% 수정한 기능들 외에 수정되지 않은 70%의 기능에서 너무 많은 결함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인력 가지고 테스트하기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투입하길 요청한다. 라고 좀 저희에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프로젝트를 10명에 투입했다가 중간에 프로젝트 복잡해지니까 야 5명 더 투입해 라고 해서 프로젝트 투입 인력을 늘립니다. 더 잘 될까요? 이건 더 실패로 가는 확률이 많은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엔지니어링 쪽에서 얘기하기에는 10명이 투입됐었다가 잘 진행이 늦어지다가 5명을 더 투입해라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칠판이 없는데요. 10명은 본인 업무를 하는 것 플러스 추가로 투입되는 5명에 대해서 이 업무를 설명하고 리딩을 해줘야 되고 또 뭘 가르쳐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면 100%의 일을 다 못하고 20, 30%를 새로운 사람들한테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했어요, 어떻게 도메인 분석하고 이런 거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중간에 테스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투입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 테스터 중에 품질을 하는 분인데 그 도메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결함이 많이 발생된다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점적으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데 전혀 이 도메인을 모르는 사람을 추가로 투입한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얼마만큼 해야 되냐?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하면 할수록 결함은 줄어드니까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최적의 테스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발생된 결함 트렌드 차트라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매일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칠판이 없어서 발견되는 결함을 그래프화 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평행을 그리면서 가요. 발견된 결함이고 수정된 결함을 보시면 밑에서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프와 관련된 정점에서 마주도 동시에 나란히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같이 갈 수 있는 타이밍 때가
이제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결함과 수정을 적당히 맞췄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최적의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추후에 필요하면 저한테 메일로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관련 그래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적의 양이지만 모든 도메인에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도메인마다 테스트를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공, 우주나 위료기기 같은 도메인에서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더라도 테스트는 해야 되죠. 결함이 발견하지 않을 때까지. 그 부분은 위료기기, 항공, 우주는 잘못되면 막대한 손해라든지 사람의 생명에 맞닿았다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단계 부분들은 어떤 도메인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MMORPG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보셨나요? 온라인 게임 할 때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라고 활동을 하죠. 누가 테스트하나요? 적정한 수준의 게임을 개발했으면 클로즈 베타라고 해서 유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결함을 발견한 사람한테 노트북 한 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유저 관련된 부분들이 1000명, 2000명이 막 들어와요.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값싼 테스터들로 사용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노트북 한 대 값.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분들이 클로즈 베타 때 테스트를 다 해주시고 결함을 리포팅하면 그걸 또 수정하고 오픈 베타라고 해서 또 오픈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정점에 있는 도메인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이 도메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사용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테스트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도메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조직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했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은 결함 트렌드 차트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우리가 더 이상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소프트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IoT 환경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옛날에는 전자기기까지 기기 데이터를 교환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PC도 연결해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활발하게 쓰고 있죠. 근데 IoT 환경은 모바일과 PC, 인터넷을 떠나서 이제 사물 하나하나까지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방식들, 잘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테스트하느냐? 이 방식에서는 계속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카테고리들을 좀 정리한 걸 봤는데 보면 통신, 센서, 스토리지 서버, 단말, 프로세싱, 위치, 식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조건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테스트하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요구사항 고객의 요구 기능 명세서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보고 그에 따라 테스트기에 설계하는 방식대로 테스트 진행을 한다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테스트 한계점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는 사물 인터넷에 관련돼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테스트 모델들이 연구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기법이 됐든 전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모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사물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적어도 품질을 좀 확보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십시오. 고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IoT 소프트 테스트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테스트 전략 되게 말을 많이 하시죠. 전략은 사전적으로 임무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 조직 수행하는 방식이라서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들을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테스트에도 테스트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테스트 레벨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테스트 레벨에서 어떻게 테스팅을 할 것인지 정의하는
정의하는 상위 수준 문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벨이면 우리가 말하는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라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하면 레벨별로 테스트 타입이 존재하죠. 우리가 테스트 타입이라고 하면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뭐 이런 호환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레벨에서 어떤 타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정의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에서 테스트 전략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IoT, 사물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략은 IoT 환경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 접근 방법이 테스트 전략이라고 IoT에서의 테스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걸 제가 좀 정리한 거고요. 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IoT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한 이유 보시면 분명히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요 두 가지 포크와 젓가락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해피포크라는 건데요. 개발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미국 회사. 왜 미국에서 개발했느냐? 비만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했죠. 미국에서. 비만이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만 인구들을 대상으로 음식 먹는 속도, 내가 빨리 먹는다, 늦게 먹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만 인구들을 줄이고 비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해피포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젓가락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음식의 안정성 문제로 불량식품을 가려내기 위한 제품입니다. 이게 젓가락으로 중국 튀김 음식 많이 하죠. 쓰레기 식용유라고 하나요? 식용유 재활용한 거. 이 젓가락을 음식에 딱 꽂으면 이 식용유에 대한 산화도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식용유가 재사용했다, 안 사용했다 이런 걸 좀 판단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했냐면, 이 해피포크라는 제품을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이걸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의 제품을 출시하면 이거 팔릴까요?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중국 포크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젓가락을 미국에 판매합니다. 이거 팔릴까요? 식품의 안정성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중국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엄청난 소송과 휘말리죠. 그래서 그 기업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IoT 관련해서 제품, 제가 좋은 품질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타겟팅된 시장과 그 시장의 환경에 맞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지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좋은 품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아이조 관련된 부분 발표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사례 얘기하시다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개발자를 설득하는 건가요? 뭐라고 말씀을 7번째라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테스터들한테 혹은 품질 조직한테 모두 품질을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품질 테스트 잘하면 제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왜 못했어? 왜 못했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테스트를 잘한다고 좋은 품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 개발자가 됐든 기획자가 됐든 선행 단계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용자 신상 명세서를 받아서 예약을 처리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입니까? 라고 영업을 하시는 영업이사들은 개발자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구현할래? 뭐 할래? 근데 개발자분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얘기합니다. XML 기반으로 서버나 자바를 개발하고 클라이언트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또 보안 문제는 별표 처리하고 입력이 잘못된 필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과 입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라고 개발자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발 기술들을 도입해서 얘기를 할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는 그것을 구현하기보다는 어떻게 구현할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발자분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돈 주고 사는 사용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제품 사용자의 생각은 대단히 다릅니다. 이 편리해서 느껴지는 바고요. 왜 다르냐? 사용자는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최신 기술이 사용되어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정말 자신들이 요구사항에 맞게 만들어낸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가 가장 중요한 생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IoT에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품질이라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충족돼야지만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IoT 환경에서의 제품과 시스템 등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 및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제품인가가 이 IoT 환경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품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크를 아무리 개발하더라도 그 사용자를 이해 못한다면 그 포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IoT 환경에서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품을 개발하는 기획자, 설계자, 개발자, 테스터들이 좋은 품질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적 방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QA 부서에서 테스터 부서에서 아무리 품질 얘기해봤자 개발자나 기획팀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항상 뒷단에 테스터의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얘기할 때 프로세스와 프로덕트 관점의 두 가지 품질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외에 IoT, 사버리턴 환경에서는 좋은 품질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IoT 환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명확한 목표 시장 설정에 따라서 테스트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젓가락을 만든 스마트 젓가락 쓴다라고 하면 명확한 시장이 중국이죠. 중국인데 사용 패턴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QA로서 테스트 요구사항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이 명확한 시장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IoT 환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자나 기획자, 설계자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면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 패턴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자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I, UX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UI, UX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 사용하기 편리한가 얘기하죠. 그 뭐 쇼핑몰이 됐든 뭐가 됐든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구매하는데 단계별로 들어가는 게 10단계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이 쇼핑몰은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IoT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테스트 전략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전략은 뭐냐면, 저희가 현지에서 있다 보면 느낀 것과 실제로 IoT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을 새겨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설계하던가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개발자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유저보다 개발자의 PC 환경이 더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의 맹점에 빠진 게 내 PC는 잘 돌아가고 있어. 근데 막상 릴리즈 시켜보면 QA나 다른 쪽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혹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라이언킹이라는 CD롬 게임을 개발한 건데, 디즈니사에서 94년도에 CD롬 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을 되게 잘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프라이데이 세일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게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실제로 돌려보니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게임이. 이게 왜 그러냐? 개발자들 자기네 고사양인 PC에서만 돌려 개발하고 거기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개발자 사양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는 PC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이 제 환경에서 에러가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QA들이 확인할 때는 결함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QA가 잘못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인들을 좀 확인해 보면 QA가 테스트하는 컴퓨터의 환경과 개발자와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PC에 많은 것들을 깔고 계시죠. 충돌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실제로 오기 때문에 개발자분들 잘 개발하고 실제 제품 사용되는 환경에 맞게 테스트를 설계하거나 그걸 고려해야 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똑같은 거지만 침수 사건. 이게 또 실제로 그 900억인가요? 900억 투자해서 우리가 그 K21이라는 그 수력 양극창을 개발했는데 실제적으로 필드 테스트 딱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물에 잠겨가지고 그 한 명이 부사관이니까 한 명이 갇혀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설계 단계도 문제하고 다 문제가 없는데 뭐였냐? 조사 결과 물속에서의 무게중심, 물의 흐름 등 실제 환경을 모르지 않고 설계에서 발생한 문제다 판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문서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제품을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테스트 설계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테스트하는 QA나 테스터들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돼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금 더 품질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리더나 테스트 매니저가 들어가면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선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발생되는 결함들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상호 운영성을 고려해서 테스트 설계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F-35라는 전투기인데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이기종 간에 서로 상호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전투기는 날짜가 떨어지겠죠. 국방에서 상호 운영성 리시 얘기하죠. 국방에서 중요한 것처럼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뭐가 또 되냐면 이기종 모든 제품마다 인터넷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에 홈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인터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종들 간에 상호 운영, 서로 연결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설계하셔야지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호환성을 고려해서 테스트 설계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PC상에서 테스트 호환성을 얘기하면 윈도우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갖고 호환성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구글 계열, 윈도우 계열, 크롬이라는 또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크롬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애플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스마트폰 계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운영체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그다음 태블릿 되게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호환성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다면 이 모든 기계들을 다 테스트할까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다라고 하면 국내 스마트 기기 이렇게 판매량 순위 혹은 점유율 순위를 좀 뽑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70%, 80%까지만 저희가 커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테스트 호환성을. 왜냐하면 그걸 다 하게 되면 그 호환기기가 사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테스트하는 데 비용을 사용자 유저가 발생하는 결함들은 어떻게 더 확인하게 되냐면 구글이나 이런 데 스마트폰 어느 기계에서 이게 안 됩니다라고 글들로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것만 확인해서 수정해 주더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든 기기를 다 호환할 수 없지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상위 70%, 60%의 제품들을 확인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고 이 호환성을 고려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설계 하나라고 있고요. 아까 이 사용성이 UI, UX, 사용자 관점 관련된 보통된 얘기인데 이게 유저빌리티 사용성이라는 얘기들은 배우기 쉬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기억하기 쉬운가,
여러 가지들이 얘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한다면 IoT 환경에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테스트를 고려하여 테스트를 설계합니다. 이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를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스마트 기기 핸드폰에 전원을 끄라고 할 때 매뉴얼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끄라고 얘기하죠. 전원을 끄는 방법 또 하나 있죠. 배터리 빼는 방법 있죠. 그 보시면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식들을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럼 네거티브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반대되는 것들,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전원을 끌 때 배터리를 빼는 방법.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중요하냐면 포지티브는 기능 명세서나 요구사항 명세서 다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해야 된다, 동작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자가 됐든 QA가 됐든 테스트를 다 합니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함이 별로 발생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데에서는 결함이 발생합니다. 쉽게 예전에 LG전자에서 휴대폰을 출시했는데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빼서 전원을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주소록이 다 지워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신문에 나왔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고 집어넣으려 했더니 기사를 내리고 왔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LG 있을 때 그때 나왔던 결함인데 LG에서 출시하면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성향에서는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결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부분, 네거티브 성향을 고려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면 발생될 수 있는 결함들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과거 결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를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게 테스트 모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항상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면 과거의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결함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면 이거는 2010년 10월부터 11년 9월까지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웹스토어와 관련된 올라온 테스트, 올라온 앱들을 약간 4만 1천여 가지를 테스트해서 발생된 2만 5천 가지 결함들을 좀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보면 결함 개수들이 결함 유형에 따라 분석을 하다 보면 발생되는 카테고리들만 나눠집니다. 또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것이냐,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라고 판단할 때 과거의 이런 결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함 유형별로 품질 특성들을 쭉 보면 기능성에서 75%, 신뢰성에서 12.8%, 사용성까지 8.8%면 요 세 가지만 비롯해도 95%의 결함들이 다 거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시 일정은 촉박하고 테스트할 거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할 것이냐, 품질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는 제품의 품질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품질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이냐, 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유사 제품의 특징 및 클레임을 분석하여 테스트를 설계하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어떤 제품 만들기 전에 시장 조사라든지 유사한 시스템, 유사한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꼭 확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품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품이 발생했던 클레임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럼 역으로 이 클레임 같은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우리 제품에 녹인다면 좋은 제품이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발생된 문제는 우리는 사전에 탐지하고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 애들 관련된 제품을 발생하면서 일본의 비슷한 또 잘 헷갈리는 마미료라가 마모리오가 하여튼 일본어가 좀 어렵지만 요 제품에 우리가 클레임을 좀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이트 들어가서 실제 그 제품의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게시판이나 관련돼서 어떤 클레임들이 올라왔느냐, 어떤 게 올라왔느냐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몇 가지 클레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클레임들 바탕했더니 실제적으로 이 클레임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품이 중간에 개발되는 단계에서 UI, UX를 개선해가지고 제품을 기능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능 설계를 반영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결함 관련된 부분들을 앞에서 발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직 내에서 제품을 개발하시거나 테스트하실 때 단순하게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조직의 QA 부서에게 맡겨놓지 마시고요. 개발 조직, 기획 조직, 여러 가지 조직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일단 품질에 대한 관점서부터 다시 재정립을 하시고 품질은 QA 조직만 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앞에 개발 조직이나 기획 조직 같이 움직여야지만 좋은 품질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물인터넷 다양한 발견되는 사물인터넷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모델을 만들고 어떤 특정한 테스트 기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결함을 줄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서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